자, 어느덧 세 번째 영상의 두 번째 녹화가 되겠습니다. 왜 두 번째 녹화냐면, 어제 실컷 녹화를 해놓고, 모종의 이유로 파일을 날려먹는 바람에 유튜브에 올라갔던 영상이 5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찍는 중이에요. 슬프네요, 되게. 한 20분 넘게 작업했던 게 날아간 상황이라서. 아, 그러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라는 걸 온몸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가야의 성립이라는 단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주제가 조금 뜬금없이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초기 철기 시대의 여러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국가들이 있었는지. 그죠? 하나씩 보면 먼저 부여, 음,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사만이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삼국이라고 하는 국가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누가 있냐면 역사에 관심이 없어도 삼국시대 그럼 어느 나라가 들어가요? 자, 고구려는 들어가고요. 백제, 신라가 들어갑니다. 신라인데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새로 등장한 이 나라들이 득보죠, 득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죠? 여기서 오로지 고구려만 살아남아서 삼국 안에 끼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 국가들은 이른바 학자들이 연맹왕국이라고 불러요. 연맹왕국. 그죠? 얘네들 전부 다 뭐라 부른다고요? 연맹왕국. 어, 여기는 이 국가들은 뭐라 부르냐면 고대 국가라고 불러요. 어, 연맹왕국은 왕이 있으면요. 왕은 중앙을 이렇게 다스리고 주변의 귀족이 지방을 다스리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왕의 힘은 귀족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센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국가 부여 같은 나라인데 부여는 역사상에 뭐라고 돼 있냐면 흉년이나 국가에 큰 천재지변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서 왕을 바꾸거나 죽였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왕이란 존재가 그렇게 센 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큰일이 있을 경우에 왕이 바뀌거나 하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졌다. 왕이 바뀌거나 하면 나라를 한 방향으로 컨트롤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반면 이 끝까지 살아남은 이 삼국시대로 들어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으면 밑에 있는 귀족들은 말 그대로 귀족을 갖다가 아래에 두게 되는 거죠. 그죠? 왕과 귀족의 권한이 똑같은 귀족들이고 왕과 귀족의 권한이 저 처음 봤던 이 연맹왕국처럼 비슷하거나 귀족이 왕을 갖다가 마구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왕권이 점점 세져서 귀족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무언가가 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죠? 이거 성공한 나라들이 이른바 삼국에 들어간 고려, 백제, 신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삼국이 되는 과정은 다른 말로 중앙 집권의 과정이기도 해요. 왕권이 점점 강화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죠? 귀족들을 견제해서 왕이 왕으로서의 권한을 점점점 키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초기 연맹 왕국, 초기 철기 시대 연맹 왕국에서 유일하게 고대 국가로 진입을 한 이 고구려의 이야기를 이번 시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너저분하니까 이거 좀 지우고, 그죠? 자,
이렇게 되었다는 것만 기록을 해놓고, 그죠? 자, 고구려를 한번 봅시다. 고구려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맥족이라고 불렀어요. 맥족. 그죠? 왜 맥족이라 불렀느냐? 무덤 양식이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게 특이한 거예요. 얘네들만 쓰는 무덤 양식, 고구려 사람들만, 고구려의 지배층들만 쓰는 무덤 양식이 있었는데, 이른바 돌무지 무덤이라는 무덤 양식이었어요. 어디였지? 네. 돌무지 무덤을 사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독특하다 해서 맥족이라고 불렀어요. 맥족. 그죠? 그 다음, 나중에는 동예를 정복하고 나서 동예의 예자랑 합쳐서 예맥족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창기에는 그 구성이 꽤 재밌는데, 주로, 어, 압록강 중류, 그리고 압록강 상류, 이런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그죠? 그리고 고구려라는 이름이 나라로 쓰이기 이전부터 여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초기에는 이 고주몽이라는 사람이 고구려의 왕이 되기 전에는 누가 중심 세력이었냐면은 여러 개의 부족들이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소노부라는 부족이 처음에 이 지역에서 명맥을 떨치고 있었어요. 그죠? 여기 소노부 중심이었다. 그죠? 어? 자, 이 소노부 중심의 고구려가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옴에 따라서 주몽을 중심으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그죠? 어, 주몽은 게루부라는 부족이었는데요. 그죠? 계속 이상한 게 씹히네요. 미안합니다. 게루부 특징은 주몽의 성씨를 이어받아서 고씨고요. 이분들이 이른바 왕족입니다. 게루부와 함께 또 이 고구려 안에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부족은 누가 있었냐면 전로부라고 있었어요. 전로부는 왕비족입니다. 그죠? 요 두 부족과 이 소노부, 그리고 나머지 부족을 모두 모아서 5개 부족이 연맹체를 이루는, 처음에는 부여와 비슷한 연맹 왕국 구조였습니다. 그죠? 기억해 놓아야 되는 건 초기는 연맹 왕국이었다. 그치? 어, 이 초기 연맹 왕국의 고구려가 점차 어, 중앙 집권화 국가, 그러니까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태조왕이라는 이분이에요. 태조왕, 근데 이름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태조라는 명칭은 굉장히 제한된 사람에게 붙여주는 말입니다. 음,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고려 태조가 누굴까요? 좀 뭐 패러디 때문에 요즘 이 드라마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힌트 궁예가 나옵니다. 누구인가 하면서, 그지? 메신저를 켜놔서 미안해요. 이 계속 소리 듣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참 곤란하네. 자, 아무튼 고려 태조는 왕건입니다. 그죠? 고려를 처음 세운 사람이죠. 그럼 조선의 태조는 누구일까요? 조선의 태조는 이성계죠, 이성계. 그죠? 즉 태조라는 명칭은 굉장히 엄밀한 명칭입니다.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들에게 태조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고구려는 누가 세웠어요?
고구려는 이른바 주몽이 세웠죠. 동명성왕이 이 이전에 손오부 중심이었던 고구려한테 가서 내가 왕 하겠소라고 계로부 중심으로 제대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해서 동명성왕이라 불러요. 주몽은. 이 사람은 주몽일까요? 아닐까요? 주몽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근데 태조왕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과 다름없다라는 평가를 누가 내려준 겁니다. 이 사람 뭘 했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명칭을 얻었느냐? 교과서에도 이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안 보면 계속 뿅소리가 나더라. 그렇죠? 자, 잠시만요. 자,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지 지도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합시다. 자, 이게 고구려 쪽 그리고 우리나라 쪽 지도예요. 우리가 좀 지나서 고구려는 굉장히 커다란 영역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지만 초창기 고구려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요만한 굉장히 작은 국가였어요. 작은 국가. 이 작은 국가인 고구려는 처음에 나라를 어디로 뻗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구려가 보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국가들이 주변에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고구려가 처음 어디서부터 도망쳐서 주몽이 나라를 건설했다 그랬지? 여기 있는 이 부여부터, 그죠? 부여로부터 고구려가 와서 나라를 건설했어요. 그죠? 부여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고구려를 건설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여는 고구려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막강한 국가인 거죠. 그 다음 또 어디를 건드리기가 조금 힘드냐면 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 중국 애들이 만들었던 한사군이라고 네 개의 군현 중에 제일 중국 애들이 많이 몰려있고 파워가 막강한 곳이 바로 이 낭랑이라는 군현이었어요. 이 두 군데는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 고구려가 정복 전쟁을 하고 국가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뻗어나가는 방향을 정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태조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태조왕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은 나라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했다. 국가를 건국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했다 해서 태조왕이라는 명칭을 붙여줬어요. 자, 그럼 태조왕은 어디를 방향으로 정했을까? 첫 번째로 중국 9년 애들 중에 그나마 좀 만만한 이 요동 지역을 이렇게 나가자라고 해서 요동을 이렇게 뻗어나가자라는 게 고구려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현도군을 정복하자. 그죠? 좀 덜 싸움을 하는 이 요동군과 현도군을 먹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부여로 이 위쪽으로 나가기는 곤란하니까 옥저를 먹어보자 해서 옥저 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죠? 자, 이거란 사람이 바로 누구다? 어, 태조왕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본 프린트로 다시 돌아가서, 그죠? 자, 이분이 뭘 했다고? 텍스트로 한번 적어봅시다. 그죠? 요동과 적으려면 없어져. 그지? 요동이랑 그리고 한 군데 더 어디? 옥저를 병합했다. 그죠? 자, 그 다음 고국 천황은 재밌게도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왕 같아요.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이한 법안 하나를 실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특이한 법안이 바로 뭐다? 진대법이라는 걸 실시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진대법 무엇이냐? 그죠? 어, 곡식을 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자, 백성들이 언제 제일 가난할까요? 언제? 자, 너희들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가난하냐면 용돈 받기 직전이 제일 가난하잖아. 탕진해서. 그지? 언제 제일 풍요로워요? 용돈 받고 난 뒤가 제일 풍요롭죠. 백성들도 똑같아요. 곡식을 수확하고 난 뒤, 즉 가을이 제일 풍요롭고요. 그 다음에 언제가 제일 가난할까요? 보리 수확 직전, 그러니까 딱 지금 요즘 시즌 한 4월 중반부터 5월 말 때까지가 곡식이 없기 때문에 다 먹고 지금 간당간당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가난해요. 옛날에도 봄에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이랬다고 봄꽃 피면 막 굶어 죽고 왜 곡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곡식이 부족한 백성들한테 뭘 하기로 한 거냐면 곡식을 대출해 주기로 한 거예요. 춘대 추납의 곡식 대출이다라고 하는데 봄에 대출해주고 가을에 납부한다 해서 춘대 추납이라고 불러요. 이 용어는 몰라도 되고 곡식 대출해줬다 이것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보장을 해줬다라는 건데 이거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실행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 대출해 줄 만큼 나라의 살림이 넉넉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또 대출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 줄 만큼 국가의 행정력이 어느 정도 퍼져 있어야 이걸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고구려가 이 당시에 좀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쌤 구글 클래스룸에 올렸던 것 중에 하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호 고구려의 일반 백성들을 뜻합니다. 일반 백성들 말고 일반 백성들이 세금 내면 그거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어, 인구 15만 중에 10,000명 정도는 그냥 농사를 안 짓고 생활할 수 있는 이른바 지배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그, 그 정도로 고구려가 안정이 되었던 거죠. 고국천왕 때. 고국천왕 때 고구려의 안정이 이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그 다음번 때 고구려 왕들부터는 퐁당퐁당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적국들이 한 번씩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고구려가 어느 정도 커지니까, 즉, 이 이전에 요 지역에만 조용히 살던 국가가 아니니까 이제 슬슬 국경을 접하기 시작하죠. 어디랑 국경을 접하기 시작할까요? 태조왕을 잠시 치우고 고구려의 국경 이야기를 잠시 해봅시다.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국경을 맞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우는 거거든. 그죠? 자, 너 사라지고. 자, 고구려의 영역이 이제 제법 커져서 이 요하를 기점으로 하고, 그죠? 어느 정도 커져서 고구려가 대략 한 이 정도, 아이고, 아이고, 낭랑 쪽으로 너무 많이 갔네. 자, 이 정도까지 고구려가 커졌다. 그러면 어디랑 마주서게 되냐면 여기 있는 중국 애들이랑 계속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겠죠. 이 강을 기점으로. 그죠? 저는 이 강 근처까지도 못 갔는데 고구려가 강을 기점으로 맞닿게 되니까 이제 슬슬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구려랑 전투를 했던 중국의 존재가 바로 누구냐? 위나라라는 중국의 나라입니다. 위나라 애들이 고구려로 쳐들어와서 한때 고구려 수도가 완전히 이렇게 털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돼요. 언제냐? 동천왕 때의 시기입니다. 들어와서 이 수도가 털리고 고구려 왕이 막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처음부터 졌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중국이 이 위나라가 쳐들어왔을 왔을 때는 이 동천왕이 첫 번째 전투에서 심지어 이겼어요. 이겨서 내가 중국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위나라 쟤네들 별거 아니구나. 라고 자신만만해서 덤볐다가 오히려 역공에 걸리는 바람에 수도가 날아가는 아주 비운의 사나이가 바로 이 동천왕입니다. 그죠? 어, 그럼 동천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 중에 사망했을까? 그렇지는 않고요. 열심히 도망다니면서 중국 애들을 열심히 요격한 결과 중국 애들이 결국 수도를 불태웠지만 고구려를 정복하진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죠? 동천왕 때의 고구려는 상당히 위험했던 시기죠. 그죠? 자, 적어볼까요? 위나라의 침략과 격퇴. 그죠? 뭐지? 잠시. 왜 사라져? 자, 위나라의 침략을 격퇴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피해가 컸어요. 내가 수도가 그죠? 수도가 털리는 아주 살벌한 상황이 되기도 했다. 털림이란 말은 좀 그렇다. 수도가 함락되기도 했다. 그죠? 자, 하지만 결국 위나라 군대를 물리친 건 맞아요. 그리고
교과서 순서대로 제가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교과서는 그러니까 동시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띄엄띄엄 가지만 저는 고구려를 통으로 이렇게 쭉 진행하고 백제도 통으로 쭉 진행하고 신라도 통으로 쭉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랑 조금 다르게 진행하는 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진행 계속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천왕 때 들어서 고구려는 마침내 자기가 그토록 소원하던 땅을 얻어요. 자, 다시 지도를 보면 고구려 영역이 지금 이 까만색 이 영역 안에 갇혀 있는데 고구려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역이란 어디냐? 고구려는 잘 보면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잘 없어요.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잘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조금 지우겠습니다.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좀 부족한데 그 넓은 평야 지역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 모자란 편이에요. 고구려 자체가 처음에 산악 지역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죠? 고구려가 제일 원할 만한 농사 지을 공간은 여기 있는 낙랑 지역 정도가 되겠어요. 식물은 추위에 따라 생장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너무 추우면 어떤 식물은 자라지 않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쌀, 벼 같은 경우에는 생장 한계선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 있는 이 대동강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양이라고 부르는 그 동네 있죠. 그 동네까지 옛날에는 벼가 자랐대요. 더 위로 올라가면 추워서 벼가 잘 안 자라는 거야. 그죠? 고구려 사람들은 그런 벼농사를 많이 잘 못 지었다는 거죠. 왜? 춥고 이러니까 벼가 많이 열리지도 않고 잘 자라지도 않고 평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낙랑 지역에 있는 넓은 평야지대거든요, 여기를. 여기를 합병을 늘 하고자 했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낙랑은 중국의 군현 중에 가장 강력한 군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중국 군현 자체를 아예 털어버리고 낙랑 밑에 있는 대방까지 합병하는 그런 군주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고구려의 미천왕 때입니다.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땅을 고구려가 내려와서 합병을 한 것이죠. 그죠? 이 두 군현을 먹음으로써 한반도에 더 이상 한 나라가 설치했던 군현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위천왕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한 군현을 정복했다라는 점이죠. 그죠? 그리고 어느 지역을 먹었다? 낭랑. 그죠? 다른 말로 평양 지역을. 그죠?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고구려가 국경선이 어느 정도 커졌습니다. 다시 고구려 영역이 좀 커졌어요. 그죠? 지우고 저 지도를 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이게 저기 제가 마우스랑 펜을 같이 쓰다 보니까 참 책상에 너저분하니 뭐가 좀 많아요. 근데 좁은 교탁에서 하다 보니 진행이 좀 원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낭만이 존재하지 않고 고구려의 땅이 마침내 이 정도로 넓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고구려 땅이 이 위에서 이 정도까지 지금 넓어져 있는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뭐냐? 이 밑에 있는 국가랑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죠? 자, 여기 고구려고 이 밑에는 바로 누구였을까요? 백제입니다. 백제. 그죠? 한강을 중심으로 했던 백제가 이 당시에 여기 있었거든요. 그죠? 고구려와 백제가 국경을 마주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국경 마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안 그러면 치고받고 싸운다? 그렇죠.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국에서도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죠? 자, 돌아와서
오늘따라 굉장히 뭐랄까 선들이 너저분해서 그렇지. 자, 돌아와서 고국 원왕의 시기를 다시 살펴보자. 저는 역사 선생님이니까 여러 명의 왕들을 잘 알거든요. 근데 왕들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아, 쟤는 망할 만하다라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를 안 한다든지 뭐 일을 잘 안 한다든지 사냥만 맨날 좋아해서 도망을 뭐 사냥을 맨날 다닌다든지 안 그러면 이성 교제에 너무나 관심이 많다든지 이런 왕들은 솔직히 망할 만해. 근데 시기를 잘못 태어난 왕이 있어요. 고국 원왕이 딱 그런 편입니다. 딱히 잘못한 건 없는데 운도 안 좋고 시기도 별로 잘 못하고 나서 주변에 너무 강력한 나라들이 많은 거지. 자, 일단 고국 원왕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연이라는 국가가 쳐들어옵니다. 전연, 그죠? 전연이 쳐들어오는데 욕 아니에요. 전연이란 국가는 이 고구려 북쪽에 있는 유목 국가예요. 모용선비라는 애들이 이렇게 만든 국가인데 이 나라 좀 웃겨요. 그죠? 여기 전연. 아, 욕한 거 아닙니다. 그죠? 얘들이 고구려로 이렇게 쳐들어와요. 이 전현이라는 애들이 쳐들어올 줄 고구려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서 군대도 마련해 놓고 막기도 막아야 되겠다라고 훈련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얘들이 쳐들어올 때 고구려가 아 쳐들어오고 있답니다라는 경보는 받았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튕겼어? 아 튕긴 거 아니지? 놀래라. 일로 쳐들어온답니다라는 경보를 받아서 고구려가 대응군을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 보낼 때 고민을 하게 돼요. 지금처럼 위성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두 개가 되는 거야. 하나는 굉장히 평평한 북쪽 길이에요. 전현 유목국가라 그랬지. 얘들 말 타고 올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평평한 평원으로 올 줄 고구려는 생각했어요. 여기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고구려도 수도에서 막으려고 수도로 오는 걸 막으려고 이쪽으로 군대를 보냈단 말이야. 근데 이건 페이크였고 실제로 전현의 대부분의 군대는 남쪽 경로로 이렇게 돌아왔던 거예요. 당연히 북쪽으로 올라간 애들 몇몇은 고구려가 막았는데 막고 보니까 남쪽에 있는 얘네들을 못 막아서 수도가 다시 한번 털리게 되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전쟁을 예상을 잘 못해가지고 잘 이끌지를 못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수도가 함락돼요. 그죠? 굉장히 서글픈 일이죠. 그죠? 수도가 함락되고 전현의 침입을 이제 격퇴를 하려고 하니까 전현 애들도 아 수도 불태우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자기들 병력이 모자라요. 돌아갈 때 고구려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 아주 나쁜 일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고국 원왕의 할아버지 무덤을 갖다가 파헤쳐가지고 미천왕에 이제 시체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이 시체를 갖다 찢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왕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리고 고국 원왕의 어머니도 납치해 갔어요. 그러니까 인질이 있으니까 메롱하고 도망가는 적을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눈 보고 있어야 되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약도 오르지만 뭘 할 수 없는. 어, 그래서 이 전연에 대해서 고국 원망은 복수를 하지 못해요. 대신에 고국 원망은 자기랑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이 백제의 길을 한번 꺾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에이 열받는데 그럼 백제나 쳐들어가자 해서 군대를 끌고 계속해서 백제로 이렇게 쳐내려가게 됩니다. 그죠? 평양을 넘어서 이 황해도 지방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백제가 그렇게 그 당시에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백제 군대의 왕은 백제 군주 역사상 가장 힘이 있었던 정복 군주였던 근초고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구려의 침공을 가볍게 격퇴하고 오히려 백제가 더 많이 올라가서 평양 근처까지 백제가 올라가게 됩니다. 고국 원왕은 평양성으로 들어가서 농성하다가 화살 맞고 전사하게 돼요. 그죠? 어, 이게 되게 슬픈 일이에요. 왕조 국가에서 왕이 전사하는 거는
컴퓨터로 말하자면 CPU가 꺼지는 거고 휴대폰으로 말하자면은 어, 기판이 날아가서 액정 자체가 나가버리는 거지. 그죠?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의 다음 왕들은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우 열받아. 전현이건 백제건 쳐들어가서 조져놓을 거야. 라고 해서 무리하게 군대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일단 발끝 러시라고 부르지. 열받아서 그냥 쳐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 할 때 누가 이렇게 죽였잖아. 그럼 아이디 기억해놨다가 다음번 참여했을 때 자기가 파밍도 안 되는데 막 가가지고 나이프로 죽이겠다고 깝죽거리면서 막 뛰어가봐. 그런 거지. 그지?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배틀그라운드에서 파밍하듯이 최대한 국가의 힘을 키워서 풀세트를 맞춘 다음에 나라가 강력해지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쳐들어가기까지가 어려우면 적어도 파밍을 해서 국가가 아주 강력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 작업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 야, 너는 벨도 없냐? 왕이 돼가지고 전 왕의 복수도 똑바로 못하고 넌 고구려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비아냥을 들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라는 게 우리 배틀그라운드 총기 부품처럼 딱딱딱딱 보이면 좋은데 이게 하고 나면 어디가 좋은지 즉각적으로 알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오랜 비아냥과 힘든 과정을 묵묵하게 견뎌서 고구려에 남아있는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모조리 실시하는 왕이 바로 누구냐면 소수림 왕이에요. 이 소수림 왕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 이분이 고구려의 중앙 집권화 과정을 거의 모두 다 완성시키는 사람이거든요. 자, 소수림왕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모자랐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죠? 그랬더니 주변 국가에 대해서 외교 관계가 조금 모자라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국 애들은 그럼 요즘 뭐 하고 있지? 봤더니 최신의 중국은 이 당시 중국이 이제 하이테크 첨단이었기 때문에 불교라는 걸 막 받아들여서 그걸 중심으로 국가를 막 뭉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프리망은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 쟤네들이 믿고 있는 불교라는 걸 좀 들고 오자. 그리고 중국과 외교를 좀 해보자. 우리가 너무 중국을 모른다. 쟤들이 쳐들어올 때. 그래서 누구랑 교역하기 시작하냐면 일단 전진이라는 중국 국가랑 교역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 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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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밥 먹으러 빨리 오라고 전화 왔어요. 자, 아무튼 전진과 교역을 하면서 얘네들한테 제일 중요한 불교를, 그죠? 도입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 귀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귀족들을 휘어잡을 만한 중요한 무기가 바로 뭐냐면 법이에요, 법. 법을 정해놓고 이거 어기면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법이 간단했을 겁니다. 근데 점차 하나씩 늘어나면 결국 법이 늘어나서 지키게끔 강요하면 이건 누구한테 유리한 게임이냐면 국왕의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율령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율령 다른 말로 법률입니다. 법률. 그죠? 자, 율령을 그렇게 도입을 합니다. 그죠? 어, 불교를 도입하고 율령도 도입하고 그리고 고구려에게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칼 쓰는 신하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똑똑한 머리 쓰는 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태학이라는 고등 교육기관도 만듭니다. 그죠? 학교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구려 내부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고스란히 주력을 해요. 아마 주변 국가하고 전쟁도 하고 싶고 시원하게 쳐들어가서 백제를 무찌르거나 혹은 저 전연을 없애버리거나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참고 묵묵하게 업그레이드한 결과 소수림 왕 다음 왕 때부터는 고구려가 외부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소수림 왕 다음 왕 때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배우는 광개토대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참 그리고 여기 왕 이름들 이렇게 보면 고국천, 동천, 미천, 고국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미안하지만 업적이 다른 왕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무덤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왕 이름을 정했어요. 고국천,
고국천이라는 하천에 묻혔다. 동천, 동쪽에 있는 하천에 묻혔다. 미천, 아름다운 하천에 묻혔다. 고국원이라는 언덕에 묻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태조왕이나 소수림왕도 마찬가지예요. 소수림이라는 그 뭐야 그 숲에 묻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태조왕이나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왕의 업적별로 이렇게 부르는 왕들이 있거든요. 이런 왕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다라는 걸 기려서 이분들은 이 업적을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런 식의 왕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죠? 고구려 왕들은 묻힌 것 아니면 업적으로 부른다. 이건 일종의 뭐랄까 팁 내지는 상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백제에 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죠? 다음 시간에 백제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니까 교과서 준비하고 그리고 영상 보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긴 수업 고생했습니다. 일단 끊겠습니다.